이 병신 같은 년, 또 말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철퍼? 그 소리는 분명 물을 들이붓는 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열린 문틈 사이로 거실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내 딸이 보였습니다. 얼굴 한쪽은 붉게 부어 있었고 옷이 다 젖어 머리엔 쿰쿰한 젓갈이 한가득 부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앞엔 사돈 강태섭이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고 말도 못한 게 며느리라고? 대답 못해. 또 때려야 알겠냐? 나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현관 앞에 얼어붙은 채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딸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28년간 한순간도 혼자 둔 적 없는 내 딸이 지금 낯선 집에서 물에 젖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손등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지고 갈라져 있었으며 그 작은 어깨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떨고 있었어요. 사돈 강태섭은 팔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질 것 같았죠. 대답 못해. 또 때려야 돼. 애 못 낳고 말도 더듬는 게 며느리냐고. 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듯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어요. 그게 내 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인정하기가 너무 미안해서였겠죠. 내가 시집 보냈던 그 집, 그토록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사돈네가 이런 곳이었다니.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돈 강태섭이 놀란 얼굴로 나를 마주했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순간적으로 강태섭의 얼굴이 굳더니 곧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죠. 들어오세요. 마침 수진이도 있는데. 나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대신 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작은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어요. 손바닥 여기저기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톱은 반쯤 뜯겨 있었습니다. 젓갈과 소금이 배인 듯한 냄새가 손에서 났죠. 수진아, 아빠야. 아빠 왔다. 그제야 내 딸이 눈을 들어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벌겋게 부은 눈, 벌벌 떠는 입술, 그리고 겨우 내뱉은 한마디. 아빠, 미안해. 나 노력했는데.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력이라니, 노력이라고? 도대체 뭘 위해, 뭘 견뎌내며, 이 애는 뭘 그리 죄인처럼 살았던 걸까? 내 가슴에 커다란 바위가 내려앉은 듯 무거웠습니다. 시선을 돌려 주방 쪽을 바라보니 딸의 남편은 식탁에 앉은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감정도 없어 보였죠. 그 애의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나를 보곤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애가 원래 좀 느려 터졌잖아요. 그런 애들은 혼 좀 나야 되죠. 우리 집 식구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빠, 그냥 난 괜찮아. 여긴 원래 다 이렇게 살아.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성우는 딸의 손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화상 자국, 갈라진 손가락, 물집, 그리고 온몸의 멍들. 방 구석에는 반성이라 적힌 종이 아래 좁은 방석이 놓여 있었죠. 무릎 꿇는 자리가 선명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딴 곳에 내가 내 딸을 시집 보냈다고?
그 순간 15해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아내 미영이 폐암 선고를 받던 날 병실에서 그녀가 했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생생했어요. 성호 씨, 우리 수진이 꼭 행복하게 해줘요. 약속해요. 미영은 수진이 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성호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수진이 10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울며 돌아온 날, 성호는 밤새 딸을 안고 달래주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부터 매일 밤 성호는 수진에게 사회성 훈련을 시켰습니다. 눈 맞추기, 간단한 대화하기, 감정 표현하기. 처음엔 힘들었지만 수진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마다 성호는 인내심으로 기다렸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을 참고 강한 아버지로 버텼죠. 수진이 처음으로 목공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였어요. 서툴지만 정성 들여 만든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생일, 선물. 성호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미영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성호의 가슴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키워온 딸이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니. 수진아, 짐 싸자.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갈 거야. 강태섭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돈, 그게 무슨 소리요? 며느리 교육 좀 했다고 이러시면. 교육이요? 이게 교육입니까?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건 학대입니다. 범죄라고요. 수지는 겁에 질려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러면 시아버지가. 성호는 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아무도 널 다치게 하지 못해. 수진의 짐을 챙기는 동안 성호는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학대의 증거였어요. 그는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성호는 딸과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며 백미러로 사돈 집을 바라봤어요. 저택처럼 보이던 그 집은 이제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성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아빠가 내게 이런 곳을 시집으로 골라줘서.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괜찮아요. 딸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는 모습에 성호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의 책임을 물을 거야. 내 딸에게 상처 준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서울로 돌아오는 길, 김성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손에 쥔 핸들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운전석에서 흘끗 백미러를 통해 뒷자리를 봤습니다. 수지는 지친 듯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까맣게 멍든 팔이 이불 밖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를 낮춰 불러보지만 딸은 미동도 없었어요. 아마도 오랜만에 안전하다고 느껴서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성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방문 직전 강태섭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훈육일 뿐입니다. 선생 양반이 어찌 가정교육에 간섭하시나요? 그 말을 할 때 강태섭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역 유지로서의 위엄과 권위가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절대 틀릴 리 없다는 듯한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그리고 수진의 남편. 그는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있었어요. 아내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한마디 말도 없었죠. 단 한 번도 수진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참 나쁜 놈이군. 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수진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말더듬이에 애도 못 낳는 애를 며느리로 받은 것부터가 우리 집 복이 빠졌어요. 라며 냉랭하게 말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호는 조심스레 수진을 안아 방으로 옮겼어요. 그녀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10살 때 등에 업고 놀아주던 그 시절의 무게와 다르지 않았어요. 수진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성호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수진의 방은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결혼하기 전 그대로 고등학교 때 사진과 만든 작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진이 좋아하던 나무 공예 도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어요. 성호가 수진의 짐을 정리하려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속에서 작은 노트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표지에는 수진의 일기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혼 첫날,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 밥그릇을 따로 뒀다. 더러운 애는 따로 먹어야지라고 했다. 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염전에서의 강제 노동, 매일 밤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임신했을 때의 일까지. 가방 안쪽에서는 작은 비닐봉투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과 동전들, 그리고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아빠, 나 여기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가 실망할까봐 참고 있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했던 약속, 우리 수진이 행복하게 해줄게라는 그 말이 이제는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우리 딸을 지키지 못했어.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이 들을까봐 입을 꾹 다문 채로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바로 분노였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새벽 2시, 김성호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그 가방에는 K, S, H 특별수사관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수사노트, 심리분석 파일, 비밀 접근 코드가 적힌 수첩. 다시 써야 할 때가 왔군. 사실 김성호는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검찰청 특수부서 범죄심리 분석관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던 전문가였어요.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딸을 홀로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수진의 평범한 삶을 위해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조용한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갈 때야. 노트북을 켜고 오래된 접속 코드를 입력했어요. 검찰청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열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특별 권한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강태섭, 염전, 금융기록. 화면에는 사돈에 관한 정보가 차례로 떠올랐어요. 겉으로는 지역 유지였지만 그 아래에는 의심스러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착취 의혹, 불법 대출, 탈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수진 명의로 발급된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대출 기록. 이 계좌식들, 성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수진의 병원 기록을 검색하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작년 여름 수진은 임신 8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의서에는 수진의 서명이 있었지만 그 삐뚤빼뚤한 필체는 명백히 위조된 것이었어요. 여자아이라 필요 없다고, 강제로 낙태시켰다고. 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딸의 방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호의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차갑고 계산된 정의의 불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호는 다시 사돈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철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강태섭 씨, 수진이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6장, 대출이 4건, 총액 8천만 원입니다. 모두 당신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강태섭은 얼굴이 굳었지만 곧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와서 가족 간 돈거래를 문제 삼으시게? 수진이도 동의했소. 그리고 당신이 뭔데 우리 가정사에 간섭하시오? 수진의 남편은 구석에 서서 묵묵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성호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중얼거렸어요. 쟤는 원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냥 둬요. 시끄럽게 굴지 말고. 성호는 그 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작년 여름 수진이가 낙태한 일도 알고 계십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태섭이 버럭 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성호는 침착하게 웃으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나가기 전 그는 돌아서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강태섭 씨, 내가 누군지 기억나요? 10년 전 염전 노예 사건 내가 조사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네요. 강태섭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성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차갑게 웃었어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공식적으로요. 김성호는 검찰청 후배인 박민재의 도움을 받아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증거 수집을 위해 다시 그 마을로 향했어요. 성호 형, 조심하세요. 강태섭은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민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성호의 눈빛은 냉철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마을에 도착한 성호는 첫 번째로 염전과 젓갈 공장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공장 관리실에서 지난 3개월간의 녹화본을 복사하는 동안 그의 심장은 무겁게 뛰었어요. 이걸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겠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을 한 장면씩 넘기며 수진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공장 모습만 보였지만 첫 번째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새벽 4시 수진이 염전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어요. 맨발로 염수를 밟으며 소금을 채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 물통을 던졌어요. 수진이 균형을 잃고 염수에 넘어졌습니다. 세상에,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젓갈 공장 안 수진이 수십 개의 항아리를 닦는 모습, 손에는 이미 물집이 터져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나 뭐라 소리쳤고 수진이 뭐라 대답하자 남편은 수진의 머리를 젓갈 항아리에 집어넣었어요. 이 개자식들. 가장 충격적인 영상은 강태섭의 집무실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2주일 전 수진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강태섭이 서류 뭉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도장 찍어. 빨리. 자막으로 입모양이 읽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모양으로 이거 뭔지 모르는데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강태섭이 갑자기 탁자 위 밥상을 내리쳤어요. 그릇들이 산산조각 났고 김치 국물이 수진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몸을 웅크렸고 시어머니가 나타나 수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영상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수진이 울며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1장, 2장, 3장. 서류 더미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지막 서류를 찍을 때 수진이 머뭇거리자 시어머니는 뜨거운 차를 수진의 손등에 부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결국 도장을 찍는 수진. 성우는 영상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딸이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니.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진정한 후 성우는 마을 은행으로 향했어요. 검찰 특별수사관 신분증을 제시하자 은행 지점장은 당황하며 수진 명의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수진 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9천만 원에 이르네요. 지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 사장님이 수진 씨가 정신지체라 자신이 법적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수진 씨 도장이 있어서 성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딸은 정신지체가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을 뿐 법적 판단 능력은 정상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죠. 마지막으로 성우는 마을 병원 촬영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낙태수술 당일 수진이 내 아기 하며 몸부림치는 모습, 시어머니가 간호사들에게 이 애는 정신이 모자라서 그래요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모든 증거를 모아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거 다 모았어. 이제 움직일 때야. 비가 내리는 날, 김성우는 다시 사돈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한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 다른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강태섭이 문을 열었어요. 사돈? 또 왔소? 딸내미 데려갔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성우는 말없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구두를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향했어요. 수진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신발 좀 벗고. 강태섭이 따라오며 소리쳤지만 성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파일들과 USB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늘어놓았어요. 강태섭 씨, 성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 낙태시켜 놓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강태섭의 표정이 굳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 그런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성우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병원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는 수진이 수술대로 끌려가며 울부짖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럼 이건요? 강제로 낙태당하는 우리 딸, 그리고 이건. 그는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총 9천만 원. 모두 당신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강태섭이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이게 다 뭐야? 가족 간의 일을 가지고 난리야? 그리고 넌 고작 시골 교사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딸년이 원래 머리가 모자라잖아요. 그런 애가 애를 어떻게 키워요? 그리고 돈?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준 값도 못하죠. 수진의 남편은 구석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비웃었어요. 애초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랑 결혼시켜 놓고 우리가 피해자라고요. 성우는 그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검찰 특별수사관 배지와 신분증이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데가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참고로 난 평범한 교사가 아닙니다. 검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김성호라고요. 강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자세를 바꾸며 웃음을 지었어요. 아이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사돈을 속이겠습니까? 그저 수진이가 좀 불편해서. 늦었습니다. 성우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어요. 강태섭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성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개자식이 너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이 동네에서 누군지 알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남편도 재떨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성우는 몸을 피하며 차갑게 웃었어요. 폭행까지 추가되겠군요. 좋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재도 함께였어요. 강태섭 씨, 금융사기, 가정폭력, 강제낙태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태섭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데 내 친구들이 다 경찰서장이라고. 성우는 그런 강태섭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차가운 정의감이 빛났습니다. 우리 딸의 눈물 한 방울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법원 복도 강태섭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김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간밤에 울음으로 부어 있었어요. 사돈님, 강태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해 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성우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압에 없습니다. 내 딸 이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때 강태섭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무릎 꿇고 빕니다. 성우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한때 오만하던 사돈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과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법의 심판을 받으시죠. 성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는 박민재가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모든 증거가 완벽합니다. 강태섭은 최소 10년은 받을 겁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는 핸들을 꽉 쥐며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던 순간을, 첫 걸음마를 떼던 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그 표정을, 자폐 진단을 받고 울던 날 아내와 함께 밤새 안고 달래주던 그 시간들. 도착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우는 잠시 차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수진이 첫 심리치료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수진이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수진아, 갈 준비 됐어?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 무서워요. 병원. 성우는 딸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계속 옆에 있을게. 박사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심리치료센터에 도착하자 따뜻한 미소의 여의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상담실은 편안한 분위기였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수진 씨, 어서 오세요. 저는 김지연 박사예요. 수진은 아버지 뒤에 숨었습니다. 성우가 부드럽게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지연 박사님은 우리 편이야. 상담이 시작되고 성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흐느낌에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딸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나왔어요. 울어서 붉어진 눈이었지만 어딘가 가벼워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성우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사랑과 결의가 가득했어요. 물론이지, 수진아.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수진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성우가 보지 못했던 딸의 진짜 미소였어요. 그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하자. 내가 좋아하는 목공예도 다시 할 수 있어. 그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수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작게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말에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의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는 딸을 더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도 널 사랑해, 수진아. 세상 무엇보다도. 강원도 산골마을 작은 황토집 마당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김성호는 밭에 호미질을 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맑은 봄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아빠,
물 가져왔어요. 수진이 머그잔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3개월 전 그들은 성우가 은퇴 후 꿈꿔왔던 이 작은 마을로 이사 왔어요.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시골의 작은 집과 텃밭이 있는 곳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성우는 흙 묻은 손을 털고 물을 받아 마셨어요. 오늘 마을 목공소에 가는 날이지?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은 작은 상자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신대요. 성우는 딸의 표정이 날마다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수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불안해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목공 선생님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딸기도 좀 따왔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거. 수진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빨간 딸기들을 꺼냈어요. 성우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자신의 기분이나 타인의 선호도를 잘 인식하지 못했던 딸이 이제는 아버지의 취향까지 기억하고 챙기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대단해졌네. 성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 마을 목공소에서 수진은 나무 조각을 다듬고 있었어요. 10명 남짓한 수강생들 사이에서 가장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우는 창가에서 그런 딸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성우 씨, 수진이 정말 재능 있어요. 목공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길이 섬세하고 인내심도 대단해요. 다음 달 마을 축제 때 작품 전시회에 참여하면 어떨까 싶어요. 전시회요? 수진이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수진이가 만든 작품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말도 많이 늘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나 전시회에 참여하고 싶어요. 무섭지만 해볼래요. 성우는 딸의 용기에 놀랐습니다. 정말? 그럼 아빠가 옆에서 응원할게. 한 달 후 마을 문화센터에 수진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부터 정교한 새 조각상까지 모두 수진의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이 작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이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새예요. 저처럼요. 성우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키다니. 전시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수진의 작품에 감탄했어요. 심지어 2점은 판매까지 되었습니다. 성우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자랑스러워, 수진아. 내가 정말 대단해. 수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이제 나 무섭지 않아요. 이곳에서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마당에 도착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성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내 딸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어. 아빠가 항상 곁에 있잖아. 항상 수진이 응원할게. 수진은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는 내 수호천사예요. 봄바람이 2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이 제일, 행복이 제일, 가정의 행복과 평화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